기각 또 기각입니다. 같이 여기 보실까요? 네. 저희 그 백보드 같이 볼까요? 네. 저희 황교안, 박성재 이 두 사람 구속영장이 새벽 사이 기각이 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황교안 전 총리 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 4시쯤에서 기각이 됐고요. 이보다 앞서서 박성재 전 장관 여전히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새벽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이 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때의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우선 무슨 사유로 구속을 했는가? 한 40장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내와 관련된 건 한 줄도 안 돼. 아니 한 페이지도 안 돼. 아무 관계 없는데 내란 얘기 길게 쫙 쓰고 그리고 황교안이 이렇게 했다. 계엄 선고 전후 정부 인사와 소통한 적은 있으십니까? 계엄이 나는 것 자체를 내가 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지금 일단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각 사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가 상당 부분 또 수집이 돼 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가 오전에 체포가 되고 저녁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10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래서 이거 구속에 대한 어떤 특검이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근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게 내란 선동 혐의거든요. 네. 주가 이제 내란 선동 혐의인데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내란 선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진술 거부권도 행사를 했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수집된 증거들로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네.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지금 아직까지 뭐 소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걸 보면 네. 일단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구속이 지금 어쨌든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일단은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판의 해부가 된다 하더라도 혐의 유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다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좀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가 무려 220쪽에 달하고요. 같이 했었던 PPT라고 얘기를 하죠. 프레젠테이션 이게 45장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변호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좀 뭐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검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구속이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네. 내란에 정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을 하지만 사실 네. 이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선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담했다라기보다는 선동을 했다라는 그런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가담을 부수적인 했다라고 인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이 뭐 의견서가 많이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식을 했을 때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SNS 글을 올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리적으로 이게 정말 선동에 해당되는지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단 재판부가 다시 한번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쭉 구속이 된 사람과 기각이 된 사람을 봤을 때 구속된 사람은
주요 임무 종사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좀 기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각된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뿐만이 아니죠. 아까 저희 같이 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새벽 기각돼서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헌재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혐의가 없어요. 라는 걸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각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보통은 도주 우려, 중대사안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이 뭐 기각, 뭐 구속 사유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길게 재판부에서도 줄줄이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지는 어쨌거나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 청구였었죠.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박정 특검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이견이 없을 만큼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를 했고 그래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차 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차 때 뭐 때문에 기각됐는지 좀 같이 볼까요?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법성 인식을 했는지 혹은 취한 행동 자체가 실제로 위법을 한지 요 부분이 둘 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최창렬 교수님. 네. 근데 영장 재청구고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죠. 황교안 그 박성재 두 분 다 이제 법무장관을 했던 분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도 했고. 네. 근데 이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를 25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 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위법성 인식 정도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계엄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출국 금지에 인력을 대기시켜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는 봐요. 그리고 계엄도 마찬가지로 위법할 것이다. 위법하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저는 두 사람 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기각될 것 같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구속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기각이 됐는데 역시 법원은 이 지금 도주 염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봤는데 되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 범죄 중대성에서 저는 상당히 내란 선동에 가깝고 황교안 전 총리도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이거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 그 계엄 이후에 저건 좀 납득은 좀 안 가요. 법안 이게 대단히 범죄가 중대한 건데 영장이 기각된 걸로 봐서 그건 법원의 판단이니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박성재 전 장관의 저런 행동이 기각이 됐을까라는 의구심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저희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전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혐의 자체를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 다투고 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의 약간 동력 자체가 좀 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자체가 지금 거의 실패한 특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전 총리도 저는 당연히 저는 기각될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보고 계엄 본 거 갖고 그 부정선거들 잡아들여라, 종북 좌파 잡아들여라 뭐 이런 주장했다고 내란 선동죄까지 가는 게 그게 저는 그 납득이 좀 안 됐고 박성재 전 장관도 네. 재청구를 할 정도면 새로운 사실 깜짝 놀랄 게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텐데 실제로 하나 재청구한 게 추가했다고 했거든요. 예, 다음 날 그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장 12월 4일 날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계엄 사후 문건 작성을 법무부 직원한테 지시했다. 사후 문건이라 하면 이제 그 왜 계엄을 했는지 뭐 탄핵 국무위원들이라든지 탄핵 남발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재판 방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준비했다는 게 영장 재청구 사유인데 그거 갖고 그건 당연히 일상적인 법무부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꼭 내란을 공모해서 뭐 그런 지시를 했다 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법무부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내란죄라고 그러는데 내란죄가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은 국가 기능을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한 게 국헌문란이에요. 근데 계엄이라는 게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근데 저걸 법무부 장관까지 내란 공모로 저 국헌문란으로 넣은 거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연이어서 계속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는 건 좀 무리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이 앞서서 황교안 전 총리는 첫 번째 기각입니다만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연이은 기각인 거죠. 근데 연이어 기각 소식이 들려온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이게 있습니다. 동아일보 12면 같이 볼까요? 김건희, 박성재의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법조계의 얘기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한테 이 전 총장, 여기서 말하는 이 전 총장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여기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를 했고 이 디올 가방을 관련한 이 수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가 됐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한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가 직접 박성재 전 장관한테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의성으로 내 사건 더 세게 조사해라는 이런 지시를 한 걸로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시중에 떠도는 지라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직접 문자로.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다른 사람한테도 직접 문자를 보냈던 게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저 이거 준비가 됐을까요? 아, 네. 요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때 사실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추후에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가 돼서 사실 문자를 받은 건 맞는데 그럼 내가 거기다 뭐라고 답을 하냐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보낸 게 맞고 받은 게 맞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당시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워낙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랑 둘이 원체 친했었으니까 이게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나 싶었는데 박성재 전 장관한테도 보냈어요. 박성재 전 장관하고도 친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공동 정권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지랖이 넓어도 저거는 국무위원한테 어떻게 문자 지라시를 보내고 그래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으로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검찰권의 사유화. 이거죠. 이거 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거죠. 지금도 이재명 정부도 지금 검찰의 사유화가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불안한데 이 일을 보면은 작년 5월 12일 날 윤 대통령하고 박성재 장관하고 4차례 통화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가속하느냐 중단하느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히려 더 좀 세게 나갔죠. 그러니까 5월 13일 날 그러니까 통화하고 다음 날에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했어요. 중앙지검장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을 싹 교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문자가 있는 거는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문자를 김건희 여사도 보내고 윤 대통령도 그런 내용을 찌라시에 도는 거. 예?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세게 한 뭐 이런 내용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이렇게 인사됐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건데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근데 하나 참고할 거는 이게 네. 지금 내란 공모로 박성재 전 장관이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네. 내란 공모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 뭐 이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봐서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사유가 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최 교수님, 짧게. 이 자체가 이제 그 계엄은 작년 12월 3일이었고 네. 이건 그 훨씬 이전 얘기들이고, 또 그때 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어쨌든 수사를 좀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임기를 마쳤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앞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중언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뭐 계엄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 박 전 장관이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걸 또 고려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계엄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그런 걸 하고 또 결국 완전히 교체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게 다 무혐의 결론 났던 거 아니었어요? 그때 중앙지검장 교체하고 전부 교체했는데 그게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이게 다 계엄의 항상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하. 지금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지만 지금 전반적인 정황 증거 정도로는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